네. 자, 제6장의 회계 시스템 운용. 네, 회계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이 그 기초 정보 관리 쪽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장부 같은 걸 조회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조회하는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7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먼저 주요부와 보조부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회계장부가 만약에 이 정도가 있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를 우리가 주요부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부는 바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되겠습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우리 회계장부에서는 주요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주요부로 분류를 하죠. 나머지 장부는 보조부에 해당이 돼요. 보조부. 그래서 이제 주요부, 보조부 이걸 뭐 꼭 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요부 두 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장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부라는 것은 주요장부라는 것을 의미하고 보조부라는 것은 이제 보조장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장부를 우리가 주요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계한 내용을 기록한 분계장. 그리고 그 분계된 내용이 원장으로 전기되게 되면은 총계정 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전표 출력. 우리가 입력한 전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입력한 전표를 출력하는 것은요. 해당 월에 해당 날짜의 전표를 찾아가지고 그 전표를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요 인쇄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서요.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결제란을 넣고 싶으면 결제란을 인쇄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결제란도 타이틀 상단이다 또는 타이틀 하단 이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요. 결제란을 등록하게 되죠. 결제란을 등록하는 거 여러분들 그때 안내를 우리 앞에서 수업하면서 안내한 적이 있죠. 좌에서 우로 직급이 낮은 사람이 좌측에 직급이 높은 사람을 우측으로 배열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 라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전표에 결제란이 만들어지죠. 우리 마치 ITQ 엑셀 시험에서 결제란 만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표를 프린터로 인쇄할 때는 여기서 프린터 선택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요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PDF다 또는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장 형식을 제공하는데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PDF로만 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장, 총계정 원장, 거기 장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메인 매출장 이런 장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회하는 실무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74페이지 수행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1번. 당기 중에서 외상 매입금 상환액은 총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상환액이 당기 중에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외상 매입금 원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외상 매입금 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계정별 원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계정 원장은 모든 계정을 월별로 볼 수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보더라도 당기분 1월부터 12월까지가 외상매입금의 상환액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정별 원장을 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한번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외상매입금 T 계정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어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진희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이진희 씨가 오늘 안 나오셨나요? 아, 그런가 봐요. 이진희 씨가 아직 지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지혜님 어디 계시나요? 저요. 예, 장지혜 씨. 네. 외상매입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네. 자산? 네? 자산이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라고 하신 거죠? 부채죠? 부채.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그죠? 예. 자, 장지혜 씨. 자, 네. 부채입니다. 부채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환액이라고 그랬어요. 상환액. 그러면 상환액은 차변에 기록될까요? 대변에 기록될까요? 차변이요. 네, 차변에 기록이 되죠. 여기가 상환액입니다. 갚은 거.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상환액이라는 것은 부채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지식이 있으면 이거 우리가 맞출 수 있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표 입력에 총계정 원장 장부 쪽에 여기 가운데쯤 있죠. 자,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며 계정 과목에서 그리고 엔터 그냥 쳐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보일 텐데요. 자산부채 자본순으로 보이니까 외상매입금 여기 하단 좀 여기 있습니다. 251번. 자, 외상매입금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1월부터 12월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합계 나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정별 원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계정별 원장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은 251번 뒤에도 251번. 물론 계정 과목을 모르면은요 엔터를 계속 쳐가지고 왼쪽에 계정 과목을 모두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엔터 하시면 왼쪽에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을 251번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251번 하나만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네, 보시면 차변 여기 보이시죠? 신사숙녀에 1,000만 원을 6월 30일 날 상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답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한 것과 결과가 똑같죠. 네. 이진희 씨 들어오셨나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 교재 274페이지 펴주시고 회사 코드 3004번이나 3005번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자, 수행 2번 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수행 2번. 2기 애정의 신용카드로 발생된 매출 건수 그리고 공급 대가는 얼마냐. 자, 2기 애정은 7월부터 9월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분 이렇게 유형별로
그 매출을 조회하는 장부는 메인 매출장에 가보시면은요, 유형별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우리가 17번 유형을 신용카드 매출로 우리가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17번 유형의 건수와 그 다음에 공급 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 어디 있습니까? 자, 메인 매출장 여기 있죠. 현금 출납장 밑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 이렇게 입력합니다. 구분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매출과 매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과세 유형, 과세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체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네, 딱 한 건 있었습니다. 8월 30일 날 남성바지 오상식이라는 개인 거래처에게 개인에게 네, 공급가액 15만 원에 부가세 15,000원으로 16만 5천원짜리 남성바지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건수는 한 건이요. 공급 대가는 16만 5천원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라 하는 것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죠. 즉 합계가 공급 대가인 것입니다. 합계가. 자, 다음 수행 내용. 수행 결과가 보여지는군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총계정원장 조회했던 거, 메인 매출장 조회했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2절에서는 정보 분석, 네, 회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인데요. 회계 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회계 정보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채권자의 신용 의사결정에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랬네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이후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지표가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떠한 지표가 주로 많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 두 가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그 기업의 지급 능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 능력.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 지표입니다. 지급 능력이라는 것은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외상 거래를 해도 될까? 그런 것이죠.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대여해 줄 때 이 회사가 현금 사정이 괜찮은 회사인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지표로서
지급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돈 사정이 좋으면 은행에서 돈 안 빌리겠죠. 그래서 지급 능력은 일상 우리 상거래에서 그런 어떤 신용 거래를 할 때 외상을 6개월까지 해줄지 3개월까지 해줄지 아니면 한 달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요, 그 기업의 안전성이죠. 안전. 얼마나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냐 이거죠. 또는 안정이라고도 안정성. 그래서 그 위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좀 위험한 기업이다. 예. 반대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기업이다. 안전한 기업이다. 좀 건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건전성 또는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서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급 능력을 따져보는 유동 비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이라 하는 것은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이미 현금이거나 또는 당장 은행에 가서 찾으면 현금이 되는 그러한 자산이 당좌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팔면은 바로 현금이 되는 것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유동자산 하면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유동부채, 부채는 유동부채라 하는 것은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유동자산,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유동부채,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최소한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유동부채가 더 크다면 그 회계연도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나 경영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될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동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해서 부채를 갚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다 그러면은 지급 능력은 현재 현금 지급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신용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동 비율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요 100보다 높아야 좋습니다. 예. 곱하기 100을 하니까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면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100% 이상. 예. 최소한 100% 이상.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을 볼까요? 당좌 비율은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금 동원 능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주 그래서 단기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유동 비율은 이제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으로 평가를 한다면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당장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분모는 똑같아요. 유동부채는 똑같은데 위에 자산이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은 이미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산이죠.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에다가 은행에 가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단기 금융상품이 다 당좌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좌 비율이 가령 100%다 그러면은 대단히 지급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아주 지급 능력이 양호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이 순탄하게 말이죠. 해마다 이익을 쭉 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 재무상태표의 그 지급 능력, 이 당좌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과거부터 기업이 영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좌 비율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영업 실적이 나쁘면 부채를 많이 차입을 많이 해가면서 운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유동부채도 커졌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손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요, 부채의 총계를 자기 자본의 총계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부채 총계와 자기 자본의 총계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자와 분모를 다 더하면 자산이에요. 자산. 그러니까 자산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남의 돈하고 순수한 우리 회사 돈하고 나누어서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산이 100원이라면 그 중에 50원이 부채고 50원이 순수한 우리 자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과 부채가 똑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채 비율이 500%가 나온다면은 부채가 우리 회사 자본의 5배라는 얘기예요. 예. 500% 되면 위험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 부채 비율을 보고서, 은행이 채권자일 수가 많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부채 비율이 높으면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은 위에 자기자본입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가 자산 총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부채 비율이 100%가 나온 회사다, 그러면은 자기자본 비율은 50%가 나오겠죠. 예, 왜냐면은 부채와 자기자본이 동일했을 때 부채 비율이 100이 나오거든요. 100%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자본 비율이다 그러면 자산의 절반이 자기자본이니까 절반은 50%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자본 비율이 100%인 기업이다 그러면 채무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기자본 비율이 100%인 규모는 작지만 건전한 기업들도 많이 있죠. 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한 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100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이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기업인가 자기자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100에 가까운지. 100에 가까운지. 자기자본 비율이 만약에 0%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했더니 0%라는 것은 자기자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회사의 자산이 몽땅 처분하면, 빚 갚고 나면은 주주나 개인 기업 같으면은 사장이 가져갈 돈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허약한 기업들은 그런 기업이 많이 있죠.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정리 딱 하고 빚 갚고 나면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본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지급 능력과 건전성, 또 위험한 정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공식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공식을 제시하고 계산을 해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좀 회계 그 기초를 공부한 분들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식으로서 이러한 공식을 좀 뭐랄까요, 좀 기억하려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의
분석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나열되어 있죠. 수익과 비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수익률. 네. 수익률. 경영성과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률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영업이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대표라고 보겠습니다. 대표. 수익률의 대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아주 대기업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또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분기마다 1, 2, 3월 지나고 나서 4월 초가 되면은 말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뭐 몇 퍼센트 증가했다 또는 몇 퍼센트 감소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이 전기 동기 대비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뉴스로 다루죠. 아주 중요한 뉴스로.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매출 총이익률이라든가 뭐 주당 순이익 이러한 지표는 우리가 일반적인 뉴스 이슈에서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많이들 정보로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먼저 볼까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영업이익을.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곱하기 100을 하면. 그래서 총 수익금액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 매출 수익 중에서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인 매출액, 아니죠. 영업수익인 매출액인데, 영업수익이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영업수익에서 무엇과 무엇을 뺀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자, 매출액, 영업수익에서 무엇과 무엇을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자, 무엇과 무엇을 빼야 되는지. 전춘옥님 어디 계세나요? 전춘옥 씨. 네네. 무엇과 네. 무엇을 빼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최훈희 씨. 무엇과 무엇을 뺄까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최훈희 씨.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에너리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을 빼는 것은 순 매출액을 구할 때 매출 할인을 빼는 거고요.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이 1번과 2번은 참고로 비용입니다. 비용. 매출원. 매출 할인? 예. 아니요, 물론 매출-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도 빼야 순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미 매출 할인이 다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무엇과 기억- 무엇을 빼야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예, 1번은 매출 원가죠. 네. 매출 원가. 2번은요. 또 뭘 빼야 될까요? 비용. 무슨 비용? 판매비와 관리. 예,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매출 원가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석 이전에 우리는 자, 회계 실무자로서 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 분석하기 이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 한번 써볼게요. 맨 위에 뭐가 나옵니까?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죠. 매출 원가가 4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죠. 매출 총이익이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 지금 매출 총이익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매출 총이익률은 이 매출 총이익 60만 원을 매출액 100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출 총이익률은 60%인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60%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 매출 총이익에서 또 한 번 어떤 비용을 빼주냐면은 판매 비와 관리비를 판매 관리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판매 관리비를 빼줍니다. 만약에 판매 관리비가 3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35만 원이다. 35만 원 이걸 빼줍니다.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강렬비, 전력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은. 그리고 매출 원가는 아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네,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우리 매출 원가 구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아주 다양한 한 20여 가지 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판매관리비까지 뺀 것을 지금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이것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래서 25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얼마냐? 영업이익률을 우리는 25만 원 나누기 매출액 100만 원 해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5%이다 이겁니다. 영업이익률 25%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회사가 빚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다른 수익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전념해야 되잖아요. 네. 뭐 재투자를 한다. 재테크라고 그러죠. 재테크를 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바로 밝혀주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25%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면은요, 가령 100만 원을 팔면 25만 원 버는 거고요, 1000만 원을 팔면 250을 버는 거고, 1억을 팔면 2,500만 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네. 25%. 그래서 영업이익률이야말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금 매출원가 그러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라면 네. 재료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면 되고 판매관리비는 그거를 가공하고 소비자한테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출원가가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바로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소비자에게 갖다 넘길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맞습니다. 소비자에게 넘기려면은 그 판매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고 또 판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여비교통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죠. 그게 다 판매 관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넘기기까지의 비용 그리고 나머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익이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영업이익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영업 외 수익. 예. 영업의 수익은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가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든가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죠. 또 우리 회사 본사 건물이 있는데 본사 건물 1층은 사무실로 쓰지 않죠. 보통 1층은. 그 1층에다가 뭐 XX 은행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그럼 거기 1층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영업 외 수익입니다.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수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죠. 영업의 비용도 영업의 수익에 반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런 거 영업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회사가 창고가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을 빌려서 창고로 사용했어요. 임차료 나가죠. 임차료는 판매관리비가 되겠네요. 창고로 썼으니까. 예, 영업의 비용은 그건 뭐가 있을까요? 돈 빌리고 이자 내는 거. 이자 비용. 아까 말씀드린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가령 10,000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영업이익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세 차감전. 네네, 맞아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세전이익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금전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9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가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0% 또는 뭐 20% 가까운 그런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만약에 10%다 그러면 가령 3만 원을 법인세로 추산한다 라고 하면 법인세가 비용으로 3만 원이 빠지고요. 이제 손익계산서의 가장 밑에 나타나는 당기 순이익인 거죠. 당기 순이익이 26만 원이다 이런 얘기. 이 26만 원 당기 순이익을요 주식수로 나눕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가령 몇 주가 있다고 볼까요? 1000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000주. 자,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을 1000주로 나누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260원이 나오죠? 260원. 주당 순이익이 1000주로 나누면 260원. 자, 이 회사가 주주가 있어요. 네, 주주가 있어요. 근데 주주가 2명이에요. 주주가 2명.
한 사람이 500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5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익을 주주에게 전부 현금 배당하기로 한다면은 50주 곱하기 260원 해가지고 배당해주고 또 500주 곱하기 260원에서 절반씩 배당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당 배당할 수 있는 현금 배당 금액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당기 순이익을 난 것을 말이죠. 전부 다 배당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적립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인은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당기 순이익을 배당으로 해서 챙겨가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법을 어기고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 마치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회사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서 쑥 돈 5천만 원을 만약에 빼가지고 거기 회계부장한테 야 5천만 원 여기 우리 회사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을 갖다가 저 사장이면서 주주인 사람이 어디에 썼어요? 네, 자기 아들 자동차를 사주는 데 썼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횡령이에요, 횡령. 예. 회사 법인의 돈을 주주가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좀 뭡니까 저기에서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한 명 그 체포영장 가결되고 그런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예. 그런 실수인지 아니면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혹시 외부에서 그걸 누가 알까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덮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모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익률은 영업이익률이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손익계산서 전체 구조 여러분 반드시 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시면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전기의 유동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앞에서 유동 비율 계산하는 게 뭐였어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였죠. 네, 시험에서는 이렇게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하고 공식을 바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재무상태표 엽니다. 그러셔가지고 12월에서 엔터 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당기이고 오른쪽이 전기입니다. 네, 요 전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전기에서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계산기를 잡고 계산기를 이걸 실행할까요? 네.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계산기 지참 가능하고요. 계산기 지참이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여기 그 시작 단추를 눌러보면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못 찾으시면 여기다가 계산기 이렇게 타자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하고 요 앱이 나타나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 외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용 도전 프로그램과 계산기 외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시거나 아니면 손계산기를 그날 가지고 가셔가지고 121-370-000 나누기 유동 부채를 찾아야죠. 네, 밑에 내려와서 정확히 유동 부채를 찾습니다. 94662000이죠. 네, 나누기 했으니까 94662000 엔터 치면은 1.28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128%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유동 비율은 100% 이상이면 아주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기에 그랬다면 단기인 올해 뭐 차입을 특별히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어떤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 계획이 아니라면은 경영상 일반적인 경영상 자금을 차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25%, 28%, 즉 한 30% 가깝게 오히려 유동자산이 더 많은 것입니다. 128%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계정분류를 제대로 해서 작성을 했을 때 이 분석이 딱 맞는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때 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거를 구분하는지를 아시겠죠? 장기차입금이 맨날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장기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상환해야 될 장기차입금은 어디로 옮겨요? 예,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다 해서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전환하는 이런 결산 수정분계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유동비율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분계가 사전에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예, 어떻게 돼요? 유동성 뭐 이런 거 뭡니까? 지금 이런 유동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만이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이 분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수행 2번.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 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12월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매출 총이익률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까 우리 이미 해봤죠. 그래서 계산기를 또 꺼내서 매출 총이익이 67 050 000 나누기 저 위에 총 매출액 110 550 000 엔터 곱하기 100이다 하면은 60.65% 소수 버리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60%다. 근데 이 매출 총이익률은 말하자면 그 뭡니까? 원가를 뺀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원가를 뺀 이익. 매출 총이익률 60%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행 3번을 보겠습니다. 단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 주식수는 만주다 이랬습니다. 예, 만으로 나누면 돼요. 단기 순이익을. 그런데 이거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안에서 메뉴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손익계산서 열어놨죠. 저기 기능모음에 가보세요. 오른쪽 상단의 기능모음에 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에 주당손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 보십시오. 네,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단기가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전기가 있는데 단기 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여기 딱 미리 계산기에 입력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수만 입력해 주면 돼요. 예, 거기다가 만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수 하나 둘 만원, 만주. 엔터 치세요. 4,763원. 계산 결과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한 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구하고 나면 기본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4,763원이라 하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의미는 당기순이익을 만약에 현금 배당을 전부 한다면 한 주당 4,700원씩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네, 수행 결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수행 팁 한번 보실까요? 279페이지요. 시험에서는 회계정보 활용하기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분석에 대한 계산 공식은 제시되므로 자료를 조회할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계산 공식은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기만 정확히 두들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금 관리, 또 결산 처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했고요. 그리고 장부 마감과 또 회계정보 분석까지, 예, 우리가 이 AT 실기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FAT 실기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도 하면서 또 이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까지 다 끝내봤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돌려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할 때 회계의 순환 과정은 이론으로서 우리가 공부한 부분으로서 중요했고, 지금 이 3일 패션 이 회사는 도전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회계를 순환시켜 본 것이죠. 자, 여러분 284페이지 AT 시험 맛보기가 되겠는데요. 용산전자로 로그인을 해 보십시오. (3100번으로)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진희 씨 이제 인터넷 잘 되는 거죠? 네, 잘 됩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밴드에다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써 올려드렸는데요. 밴드를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달력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달력이죠. 5월 달이죠. 자,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5월 달인데요. 여러분들 ITQ 엑셀 시험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8일 날 이날 시험을 보실 거고요. 시험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일센터에서 여러분들 아마 그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에게 응시료 일부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그 응시료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이제 그 증빙을 정확히 남겨야 되는데 수험표가 해마다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학원에서 단체 접수를 해가지고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험표를 한 부씩 인쇄해서 그 세일센터에 그 증빙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수강을 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면서 개인 접수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험표를 인쇄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인쇄하실 수 없으신 분은 학원에 나오셔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뭐 집에서 인쇄가 되면은 여러분 두 부를 인쇄하셔가지고 한 부는 세일센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학원에서 인쇄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수험표 2장 인쇄하셔가지고 한 부는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 없으면 안 됩니다. 접수증이 아니고 수험표입니다. 수험표. 수험표에는 시험장이 나와 있어요. 수험표 인쇄는 며칠부터 하죠? 28일 내일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수험표 인쇄 언제부터 되는지. 그래서 수험표 인쇄를 하게 되면 두 부를 인쇄하셔서 한 부는 그 송 팀장께 제출을 하시면 된다. 또 인쇄는 학원에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희 이제 학원에 사정이 생겼는데 우리가 7일 날 저희가 그 3년에 한 번씩 한국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한국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은 지금 그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날짜가 지난주에 발표가 났는데요. 저희 학원이 7일 날 오전으로 잡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수업 시간하고 딱 맞았습니다.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5일 날 7일 날 수업을 5일 날 하려고 그래요. 5일 날이 좀 어린이날인데 혹시 가족끼리 어디 가시기로 했다면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 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요, 제가 녹화는 다 해드릴게요. 네, 녹화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일 날 여러분 수업이 없고 5일 날 수업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는 거예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 주어 보시죠. 그날 수업을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5월 7일 수업을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일날 뒤로 하루 미룰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시험이 8일날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은 뒤로 미룰 게 아니라 그 앞으로 해야 되겠죠. 엑셀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엑셀 시험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채워야 합니다. 네, 우리 반장님이 한번
다른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뭐 그냥 근데 5일날 일단 수업을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휴일이라 계획은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예 그날은 그냥 녹화 방송으로 뭐 해도 네, 되는 그게 좋을 걸로 것 같아요.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네, 반장님 의견대로 그날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저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날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날 수업을 제가 다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5월 7일도 저희가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는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실업급여 제출하실 분들은 출석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석부를 제출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출석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오후 수업은 안 되나요? 7일날 오후 수업. 7일 날 오후 수업이요. 네. 저는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도 있겠네요. 오후로 하는 방법도 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항상 오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반장님이 지난번에 밴드에 그 투표 한번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걸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7일 날 오후하고 아니면 5일 날 오전하고 네, 둘-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후에 공부에 7일 날 오전은 저희가 학원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을 7일 날 오후 또는 5일 날 오전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7일날 만약에 오후에 한다 그러면 2시부터가 괜찮을 것 같아요. 2시부터 2, 3, 4, 5, 6시까지. 예, 그러면 뭐 한 30분 빼서 5시 반까지. 예, 2시부터 5시 반. 만약에 오후에 한다면.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오전에 진단 평가 받고 식사하고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 2시는 돼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2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느냐 아니면 5일 날 9시 반부터 1시까지 하느냐 그것만 투표로 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용산전자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AT 자격시험 맛보기라는 것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하면요. FAT 1급 시험의 실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 수행 평가만 여기서 문제로 담아놨고요. 이제 요 페이지 지금 이 용산전자부터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 시험의 평가 기준에 맞게끔 전표를 입력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서 채점할 때 채점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입력을 패스할 겁니다.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실무 수행의 유의사항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무 시험을 보실 때는요. 실무 시험지에서 회사 이름하고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용산전자다. 전자회사구나.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시험지 받고 시작하시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회사 이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회사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험 보는 날 이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이날 꼼꼼히 읽어보는 것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보지 않고 바로 문제로 푸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한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그리고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을 하라. 여러분 적요를 우리가 입력할 때요, 그동안 코드로 입력한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밑에 적요 중에서 딱 이거다 싶으면 타이핑하지 않고 코드로 딱 입력했죠. 그런데 반드시 코드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뭐다? 타계정 대체. 그러면 여기서 타계정 대체?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계정 대체 거래란 무엇이냐?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미 적어놓은 메모하는 게 있나? 없군요. 타계정 대체 거래의 사례. 전부 이 상품하고 관련된 거예요. 타계정 대체 거래는 상품을 접대비로 사용. 이때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의 적요 번호를 8번을 꼭 입력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상품을 기부하는 경우 차변의 기부금, 대변은 상품입니다. 이때도 적요 8번을 꼭 코드로 입력하시오, 이런 얘기. 또 상품을 직원의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차변의 복리후생비죠. 대변의 상품입니다. 이거 적요 8번을 코드로 꼭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품을 회사의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차변은 비품, 대변은 상품이 오는데 이 상품의 적요를 8번을 꼭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고자산인 상품이나 제품 또는 원재료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제가 상품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제조업 같으면은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나중에 이 대변의 상품이 가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어제 그 3일 패션을 마감할 때 상품 매출업과 대체 분계를 그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을 하고 이것저것 다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전표 추가를 눌렀더니 차변에 그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분계가 일어났죠. 그 분계는 결산 때 한 번 만들어지는 분계예요. 그런데 기중에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적요 8번을 넣어 주어야만이 기말 상품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이걸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요 8번을 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원가 계산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이 가는 거래들 예를 들어봤죠?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요 8번 잊어버리지 말고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우리 지금까지 연습할 때도 그렇게 했죠. 예,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하죠. 자금 관리하면은 받으러음, 지급어음 할 때 우리가 F3 눌러가지고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차량 유지비라든가 또 보험료 같은 경우에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별로 별도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차량 유지비 선택하고 F3 눌러가지고 밑에 몇 호차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은 F3 키를 눌러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비용 입력할 때 복리후생비 하면은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700번대, 800번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거나 판매관리비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코드 정확하게 사용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래야 되는데 차변에 여비교통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거죠.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하라는 말은 정확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 다 그렇게 해왔던 거고, 요 제가 별도로 메모장에다 정리했던 요 2번 타계정 대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좀 새롭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예예. 예전에 그 전표 입력 연습할 때 그 네. 적요란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는 계정도 있고 꼭 기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저는 어떤 경우에 생략해도 되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요, 실무를 할 때에는 그 거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적요를 반드시 넣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적요가 필요 없는 너무나 명확한 그 계정 과목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래도 있겠지만 가능한 적요는 밑에 적요 등록해 놓은 것 중에서 선택하거나 코드로 아니면은 타이핑을 직접 해가지고 적요를 자세히 입력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적요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적요는 회계 처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것과 적요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요가 그런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적요는 반드시 여기서 타계정 대체거래의 적요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넣으라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적요는 넣지 않을 거예요. 네. 타계정 대체 외에는. 네. 그리고 예, 실무 때는 가능한 입력해야 된다. 예. 자세히 입력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가 예, 출제가 되는데요. 기초정보관리 2에는요 10점으로 출제가 돼요.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3점짜리 2개하고 4점짜리 하나. 그래서 오늘은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 3문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요게 10점이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 3점짜리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세요. 자료 설명 읽고 평가 문제 읽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거래처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아, 이전. 자, 1번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이전했으니까 주소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자, 여기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주소와 메일 주소 이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관리에 가야 되겠네요. 자,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처를 찾습니다. 드림 여기 있죠. 근데 이게 거래처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왔다 갔다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있죠, 컨트롤 F라는 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찾기입니다. 컨트롤 F는 찾기. 여기에다가 드림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바로 찾아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빨리 찾는 법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컨트롤 F 찾기. 자, 드림을 찾아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소부터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강남구 남부순환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우편번호가 있는데 우편번호 생략해도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편번호 검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서울특표시 그대로 두고 여기는 강남구로 바꾸고 밑에다가 남부순환로 2931 띄울까요? 2931를 네, 남부순환로 한 칸 띄우고 2931 했더니 조회가 되는군요.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추가사항에 넣어야 되죠. 추가사항에 여기 4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4 빌36524.com은요 여기 선택해 주소에 맨 첫 번째 있어요. 빌36524.com. 네이버도 여기 있습니다. 시험에서 네이버 쪽으로 많이 나와요. 빌36524.com 이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기본사항에 있는 주소하고요 우리가 이메일 주소 추가사항에서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다른 변경사항은 없죠. 도소매업, 전자제품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에 충분한 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처 등록 닫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수행 결과 나와 있네요. 네, 수행 결과 그림 보시면 우리가 했던 작업과 동일하죠. 다음 28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자, 그러면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물론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요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고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자산 먼저 체크합니다. 여기 있는 유동자산하고 시험지 유동자산이 일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서 유동자산인 여기 그 상품까지 8번까지는 볼 것이 없어요. 9번부터 보면 돼요. 자, 비유동자산 38330인데 시험지는 비유동이 54980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 9번부터만 맞추면 된다. 비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품이 212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빈 줄에다가 213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213) 그리고 135만원 입력합니다.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요 20번 줄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 있어요. 2천만원 새로 입력하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고쳤더니 차액이 0 나왔죠? 차액이 0 나오면 더 이상 고칠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문제 4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행 팁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본문을 3일 패션 공부할 때도 이 부분 나왔던 것 같은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차액이 0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0이 될 때까지 맞추면 되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일치할 때까지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아래 코드, 아까 비품의 다음 코드인 213번을 선택해서 입력했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 거래처별 초기 유월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유월 등록 및 수정 3점짜리 문제이고요. 거래처별 채권 채무 명세, 받으러음과 장기 차입금. 밑에 그림은 받으러음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볼까요? 여기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받으러음 여기 있죠. 받으러음. 네, 받으러음 530만원. 차액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도 입력을 하는 건데, 오른쪽이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해당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거래처 한의를 검색하려면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한의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엔터. 자, 만기일자는 거기 어음의 그림을 보시고 지급기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음 번호도 어음 사진을 보시고 어음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530만 원. 수취급은 자수. 발행인은 아까 한일이었죠. F2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 눌러서 또 한번 여기서 한일을 검색해 줍니다. 배서인 없고요. 발행일자는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2020-1115.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지급기관은 거기에 지급지가 지급기관이 됩니다. 신한은행 F2를 누르거나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한은행으로 내려와서 엔터하는 거죠. 지점은 마지막에 거기 어음 사진에 보시면 용산지점 나와 있습니다. 용산하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음 등록을 여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밑에 차액이 0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초기 2월 원래 창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 현재 초기 2월 창을 닫아주시면 원래 받을 어음 외에 다른 계정 과목이 모두 보이게 되고요. 요 아래에는 차액이 다시 0으로 되면서 여기에 요약 입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거는 장기 차입금입니다. 자, 장기 차입금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 이것도 역시 오른쪽이 비활성화 되어 있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네, 코드는 모르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하나은행 검색하시고, 만기일자 참고사항에 있네요. 2024-1001. 차입금 번호 없네요. 엔터로 지나가고요. 금액은 3천만원. 상환 조건 일시. 차입처는 하나은행이니까 금융기관. 이체 구분은 이체 구조 없네요. 지나가시고, 이자 지급 방식은 후급 1할로 되어 있습니다. 후급 1할 엔터. 이자 지급일 나와 있지 않아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자율 나와 있지 않아요. 월 이자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최초 차입일 2019-1001. 최초 상환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금 용도 없죠? 나와 있지 않죠? 비워두시고, 원금 상환 주기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비고란에 참고란에 있는 내용만 여기서 13개 항목 중에서 내용이 있는 것만 전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차액이 0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창을 한번 닫아 주시면 전체 계정 과목 나와 있는 창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에 또 차액이 0 나와 있어야 맞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로 받으러움과 장기 차입금 초기 2월 하는 거 출제가 되었네요. 여기까지 3문제였어요. 여기까지가 3문제. 그래서 10점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수행 팁 2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행 팁 한번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받으러움하고 차입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러움, 차입금 또는 지급어음 같은 계정 과목은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우리 용산전자의 기초정보관리 문제 3문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10점으로 배점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거래자료 입력 큰 번호 2번부터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1시 2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